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5세에 재혼했습니다. 첫 남편을 잃은 후 12년 동안 홀로 지내다가 어느 가을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웃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들어온 과부가 연로한 신사분을 만나 제 삶이 다시 꽃피게 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결혼한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실 만큼 울고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점잖은 말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눈빛.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런 시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때 다시 17살이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 큰딸도 처음에는 좋아했답니다. 엄마가 외롭게 늙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고, 잘 됐다고,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진짜 얼굴은 결혼식이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보인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그 사람은 제 통장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마치 당연한 일을 부탁하듯이 말이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부부니까, 이제 한 식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한 명은 40이 넘은 사업가, 다른 한 명은 30 후반의 회사원. 결혼식 때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는 다들 어찌나 친절하던지요. 큰아들은 저를 보고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절까지 했고 작은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가족을 새로 얻은 줄 알았어요. 제 친자식들 못지않은 정을 줄 수 있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왜 매일 밤 베개를 적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 6달 동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이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서예 수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분이 왔다고 다들 수군거리더군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참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김재호라는 이름이었지요. 그분은 10년 전에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멀리 산다고 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했죠. 처음에는 그저 같은 수업을 듣는 어르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 그분이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할머니,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시지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12년 동안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다 바쁘고, 손주들은 학원 가느라 정신없고, 저는 그저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산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옛날 이야기를 참 잘하셨어요. 젊었을 때 부산에서 무역회사에 다녔다는 둥, 자식들 키우면서 고생한 이야기,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외로움. 저는 듣고 또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지요. 제 첫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어요. 우리 첫 남편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돌아가실 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우리 아파트가 어느 동네에 있고 얼마나 큰지, 심지어 통장에 얼마나 모아두었는지까지요. 저는 그저 외로운 마음에 누군가한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든 정보를 한 줄 한 줄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마치 장사꾼이 손님 주머니를 가늠하듯이요. 그 사람은 듣는 솜씨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적절한 순간에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고 추임새를 넣어줬어요. 가끔은 제 손을 토닥이기도 했지요. 그러면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었어요. 한 번은 첫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이야기까지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저 따뜻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 뒤에서 그 사람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으로 숫자를 두드리면서요. 복지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동네 작은 공원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는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를 두는 정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이쪽이 내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순자 씨예요.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이 다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부러워했지요. 재호 씨, 좋겠네. 이렇게 고운 분이랑 다니고 말이야. 저는 그때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른이 다 된 나이에 누가 그렇게 봐준다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좋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동네 큰 시장에 같이 갔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줬어요. 호떡 하나, 따뜻한 두부 한 모,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살구. 사실 첫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첫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랑은 깊었지만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너무 다정해서 제가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빠지게 된 거였지요. 그 무렵에 저는 동네 친구 박 여사한테 이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박 여사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보낸 친구였어요. 그런데 박 여사가 한번 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그 양반 너무 매끄럽지 않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이상하지 않아? 저는 그때 박 여사한테 화를 냈어요. 왜 좋은 사람 보고 그런 의심을 해? 너는 사람 보는 눈도 없니?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그날 얼마나 서운했을지 지금에서야 생각이 나요. 결국 그 친구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이 청혼을 했어요. 노인복지관 근처 작은 다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이지요. 순자 씨, 우리 남은 인생 같이 갑시다. 외롭게 살지 맙시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딸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곧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행복이 우선이에요. 라고 했어요. 작은 아들도 흔쾌히 찬성했고요.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청혼을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너무 기쁘기도 했고,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첫 남편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남편 사진 속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굳어 보이는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요. 저는 그날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사진은 그저 사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첫 남편이 저한테 무언가 경고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조용히 올렸어요. 양가 자식들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모여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정도였지요. 그날 김재호 씨의 큰아들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축사를 했어요. 아버지 곁을 지켜주실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제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좋은 가족을 얻게 되다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면 저는 정말 활짝 웃고 있어요. 한복을 곱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손에는 작은 부케를 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면 묘하게 저만 환하게 웃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예요. 김재호 씨의 두 아들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어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지요. 지금에서야 알아요. 그 사람들은 결혼식이 아니라 어떤 거래의 시작을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신혼여행이라고 거창한 건 아니고 강원도 속초에 2박 3일 다녀왔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자.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 저는 그 약속을 정말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속초에서의 첫날 밤이 생생해요. 그 사람은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약 좀 사와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이 약 몇 가지 챙겨 먹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호텔 방에서 그 사람이 약 봉지를 꺼내는데 봉지가 정말 많은 거예요. 7, 8가지가 넘는 약을요. 저는 놀라서 그렇게 많이 드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살짝 당황한 얼굴이 되더니 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요.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때 그 당황한 표정을 저는 보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그 사람은 호텔 발코니에 혼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였더니 그 사람이 작은 한숨을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 목소리에 무언가 짠한 게 묻어 있었어요. 마치 미안함과도 같은 그런 거요. 저는 그때 그게 사랑의 깊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양심의 흔들림이었어요. 자기가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자기가 한 노인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마음이 흔들렸던 거지요.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한 식구니까 통장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옛날부터 가게 관리를 해와서 익숙해요. 당신 통장 좀 가져와 봐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통장을 꺼내려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제 통장에는 첫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할 때 받지 못한 몫까지 합쳐서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첫 남편이 생전에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이 돈은 네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돈이다. 절대 함부로 쓰지 말아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안방에서 통장을 꺼내면서 저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첫 남편의 유언처럼 들리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거든요. 절대 함부로 쓰지 말아라. 통장 앞면을 보니까 첫 남편이 직접 적어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순자 노후 자금, 절대 외부 유출 금지. 그 글자를 보는데 가슴이 찌릿했어요. 죽은 사람의 글씨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메모를 떼어내고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마치 첫 남편 영혼을 두고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망설이는 저를 보고 그 사람은 웃었어요. 아니, 내가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부부니까요. 저는 통장과 도장을 그 사람한테 건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재호 씨의 큰아들 민석이가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뵈러 오는 줄 알았는데 점점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집 안을 둘러보고 가구를 만져보고 심지어 안방까지 들어와서 옷장을 열어보기까지 했어요.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어머님, 그냥 집이 좋아 보여서요. 라고 하더군요. 민석이는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왔어요. 과일이나 약과 아니면 비싸 보이는 한과 같은 것들.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친근하게 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손도 잡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요. 그 친절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사람이 친절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런데 그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저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어요. 민석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아파트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요즘 그 동네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고 웃었어요.
그러자 민석이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혹시 저희가 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저는 그때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자식이 부모 일을 신경 써주는 거라고만 여겼어요.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하고 답했어요. 그 답을 들은 민석이의 눈빛이 한순간 반짝하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작은 아들 김민호도 자주 왔어요. 그 사람은 형보다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와서는 늘 우리 집 서류함을 슬쩍슬쩍 들여다봤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실 책장 앞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책장이 참 좋아 보여서요 하더라고요. 그 책장 안에는 우리 첫 남편이 남겨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며 보험 서류며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책을 좋아하는가 보다.' 했어요. 어리석었지요. 그날 저녁 김재호 씨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민석이가 우리 집을 너무 자주 와요. 뭐 일이 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더니 곧 다시 웃으면서 "아들이 아버지가 새 장가 들어서 잘 사는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다음 주에 민석이의 부인, 그러니까 제 의붓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마흔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여자였는데 입은 옷도 비싸 보이고 들고 온 핸드백도 명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차가웠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도 손은 잡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정성껏 한정식을 차려서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그저 우리 집을 둘러보기만 했어요. 시계를 봤다가, 벽지를 봤다가, 가구를 봤다가 마치 집을 살러 온 사람처럼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며느리는 일어났어요.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그게 다였어요. 며느리가 가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치우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시집 식구가 처음 인사를 와서 음식에 손도 안 대고 간다는 게 우리 정서에는 큰 결례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그런 예의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자꾸 그 며느리의 시선이 떠올랐어요. 음식보다 우리 집을 더 자세히 보던 그 눈빛. 옛날 동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 오는 며느리가 집부터 살피면 그 며느리는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다. 그 말이 그날따라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곧 떨쳐버렸어요. 새로 맺은 가족을 의심하는 제가 못된 사람 같았거든요.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장에 다녀오니까 집에 김재호 씨와 2아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양복 입은 남자 한 명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다들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김재호 씨가 그 양복 입은 사람을 소개했어요. "여보, 이분은 우리 가족 변호사 박 변호사예요.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변호사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진 50대 정도의 남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회장님 가족 일을 오래 봐드리고 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김재호 씨가 무슨 회장이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박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아, 옛날 호칭이 입에 붙어서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변호사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어요. 가는 길에 김재호 씨한테 살짝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문제를 마무리하시지요."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무슨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나가자 김재호 씨의 2아들도 일어났어요. 가는 길에 큰아들 민석이가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걸 저는 봤어요. 그 속삭임이 너무 짧고 빨라서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작전을 짜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따져 물었어요. "변호사가 왜 우리 집에 와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내가 옛날에 진 빚이 좀 있어요. 그걸 정리하는 일이라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빚이라는 말에 제 머리가 핑 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70살 넘은 노인한테 무슨 빚이 그렇게 큰 게 있을까 싶었지만 더 묻기가 무서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깨서 천장을 보고 그 사람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김재호 씨가 맞나?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다정한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요? 하고 물었지요. 그러면 저는 또 마음이 풀어졌어요. 의심한 제가 못된 사람 같았어요. 그 무렵에 저는 큰딸한테 전화를 자주 걸었어요. 안부 인사만 하다가 끊었지요. 차마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속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게 보였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슴은 늘 두근거렸어요. 김재호 씨는 그런 저를 보고 여보,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는 척 했어요. 그 척이 얼마나 진짜 같던지요. 한 번은 동네 박 여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박 여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랬어요. 순자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니? 어디 아프니?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 환절기라 그런가 봐 했어요. 박 여사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순자야,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박 여사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던 거지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무언가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결혼한 지 석 달이 되던 날이었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김재호 씨가 외출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안방 옷장 위에 올려둔 그 사람의 낡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늘 거기 그대로 있던 가방이었는데 그날따라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 무슨 서류 같은 게 보였지요. 그 가방은 그 사람이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들고 들어온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어요. 낡은 갈색 가죽으로 된 가방인데 한 번도 그 안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호기심에 한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저 옛날 추억 같은 거예요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혼자만의 추억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가방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그 가방을 열어본 건 정말 한순간의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서류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가방 안에는 여러 통의 편지와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어느 병원에서 보낸 진단서였어요. 김재호 씨 이름으로 된 진단서. 거기에는 그 사람이 말기 환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의사 소견으로 길어야 1년이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유언장 초안.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부등본과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다 조사해 놓은 것처럼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거기에는 김재호 씨의 두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메모도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재혼하시면 여사님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합산하여 관리한다. 아버지 별세 후 상속 절차를 통해 최대한 회수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메모 옆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김재호 씨의 글씨로 깨알같이 적힌 수첩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거기에 제 이야기가 다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무심코 했던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순자 씨 큰딸, 결혼 잘 살고 있음, 사위 직업 안정적, 자주 방문 안 함. 순자 씨 작은 아들, 외국 출장 잦음, 어머니 관심 적음. 순자 씨 통장 잔액, 추정 5억 이상. 순자 씨 아파트, 강북, 시세 약 7억. 그런 식이었어요. 한 노인이 외로움에 못 이겨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는 정보였던 거였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결혼 후 6개월 이내 통장 명의 변경 시도, 9개월 이내 부동산 명의 변경, 12개월 이전 상속 절차 마무리, 모든 일정 박 변호사와 협의, 일정표였어요. 일정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일정표가 그 수첩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듯이요. 저는 그 수첩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수첩 안쪽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도 있었어요. 순자 씨는 사람이 약하다. 자식들이 자주 안 와서 외로움이 깊다. 칭찬과 작은 선물에 잘 반응한다. 첫 남편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 사람과 비슷한 분위기로 다가가야 효과 있다.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 첫 남편을 흉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첫 남편이 좋아하던 옅은 회색 양복, 첫 남편이 즐겨 쓰던 표현들, 첫 남편이 자주 가던 종류의 식당. 다 그 사람이 미리 조사해서 따라했던 거였지요. 제가 첫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요. 그 수첩에는 우리 자식들에 관한 메모도 있었어요. 큰딸, 시댁일로 바쁨, 친정에 거의 안 옴, 무신경, 작은 아들, 해외 출장 잦음, 어머니와 연락 드문, 두 자녀 모두 어머니 재산 관리에 큰 관심 없음, 노출 위험 낮음. 우리 자식들이 무신경하다는 평가가 거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또 다른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 사람은 제 외로움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무관심까지 다 계산해서 저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자식들이 자주 안 와야 자기들의 계획이 발각되지 않으니까요. 가짜 가족이 진짜 가족의 빈자리를 노린 거였지요. 그 사실이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난 게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는 거였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표적으로 삼고 접근해 온 거였어요. 첫 남편이 남긴 유산, 제 작은 아파트, 통장에 모아둔 돈, 그것들이 다 그 사람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이른이 넘은 남자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면서 마지막 1년을 이용해서 한 노인의 전 재산을 자기 자식들 앞으로 넘기려는 그런 계획. 저는 그날 그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정확히 같은 자리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점심을 차렸어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저는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오셨어요? 친구는 잘 만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밤 저는 첫 남편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침대 밑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새 남편이 마음 상할까봐 치워뒀던 사진. 그 사진 속 첫 남편은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더라고요. 마치 첫 남편이 저한테 괜찮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면 된다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안부 인사만 했어요. 그런데 통화 끝에 슬쩍 물었어요. 딸아, 혹시 김서방한테 아는 변호사 있니? 그냥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우리 딸은 의아해 하면서도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줬어요. 저는 그 다음 날 김재호 씨가 병원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 변호사 사무실은 종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가는 길에 저는 택시 안에서 손을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결혼 반지를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요. 결국 빼지 않고 갔어요.
그 사람한테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변호사 앞에 앉았는데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 이렇게 끔찍한 사기였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결국 휴대폰을 꺼내서 그 서류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할머님, 이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 노인분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자산가 어르신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변호사는 자기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할머님, 이거 보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적지 않아요. 자산이 있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상대로 결혼이나 동거를 통해 재산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부모가 접근하고 자식들이 뒤를 받쳐주는 시기지요. 저는 그 파일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봤어요. 그 안에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변호사는 저한테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우선 통장과 도장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시급하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는 절대 함부로 변경하지 마라. 구도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빨리 혼인 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변호사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어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해야 했거든요. 저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그 사람의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동네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리가 그 친구 며느리가 또 속을 썩여서요. 그 사람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던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잠든 후에 저는 살그머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로등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깜빡깜빡 꺼질 듯 말 듯 흔들리는 등불 같은 인생이요. 그런데 그 가로등은 끝내 꺼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 깜빡이면서 빛을 냈어요. 저는 그 가로등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나도 끝내 꺼지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들키지 않게요. 먼저 동네 은행에 가서 통장 분실 신고를 했어요. 도장도 새로 만들었지요. 부동산 등기는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줬어요. 저는 매일 아침 김재호 씨가 약을 먹고 잠시 산책을 나가는 그 한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은행에 가던 그 첫날이 정말 떨렸어요. 우리 동네 은행은 김재호 씨도 잘 아는 곳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혹시라도 직원이 김재호 씨한테 사모님이 통장 분실 신고하러 오셨어요 하고 말해버릴까봐. 저는 일부러 옆 동네 은행 지점으로 갔어요. 머리에 모자도 푹 눌러 쓰고요. 은행 직원이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일은 넘은 할머니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통장 분실 신고를 하러 왔으니 이상했겠지요. 그런데 그 직원이 친절하게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진심 어린 친절이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은행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지요. 다행히도 그저 다른 할머니가 자기 친구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떨리던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길가에 서 있어야 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기 남편을 피해서 자기 통장 분실 신고를 하러 다녀야 하는 그 기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함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김재호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돋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한참 안 보이던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좀 날카로웠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동네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 친구가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잠깐 도와줬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평생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이 나오던지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못하는 게 없는가 봐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그래요? 다행이네. 하고는 다시 신문을 봤어요. 그 잠깐의 침묵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부동산 등기를 처리하는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갔어요. 등기소까지 변호사가 직접 모시고 가서 명예 변경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아직 아무 변경도 없었어요. 김재호 씨와 그 아들들이 일정표대로 진행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었던 거지요. 변호사는 그날 저한테 할머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일주일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일주일. 단 일주일 차이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뻔했던 거예요. 등기소를 나오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주셨어요. 작은 카페였는데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햇살을 보면서 저는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지요? 이른이 넘도록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고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움 때문이에요. 외로움은 누구든 약하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응어리도 같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이 일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 사람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좀만 더 기다려라. 곧 정리될 거야. 그 여자가 사람이 좋아서 별 의심 안 한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고 의사는 길어야 10개월이라고 했어. 그 안에 다 처리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붙는 줄 알았어요. 그 통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박 변호사가 다음 주에 부동산 명예 변경 서류 가져온다고 했어. 그건 내가 어떻게든 사인 받아낼게. 그 여자가 글씨 잘 못 봐. 안경 없으면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봐. 적당히 다른 서류라고 속이면 사인할 거야. 저는 화장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요. 안경.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제 안경을 가져갔어요. 내가 새 안경 맞춰줄게 하면서요. 그 뒤로 새 안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깜빡한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통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화장실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죄책감의 한숨이 아니라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만족의 한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 그것도 빨리. 하지만 어떻게 끝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노인 한 명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가방, 안방 옷장 위에 그 가죽 가방.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재호 씨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어요. 저는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가방을 내리고 안에 있던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자꾸 흐려지는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서류는 원래 자리에 정확히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변호사한테 바로 전송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자꾸 시계를 봤어요. 그 사람이 산책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정확히 1시간 15분이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가방 안에는 그 진단서와 유언장 초안, 그리고 그 무서운 수첩 말고도 다른 서류들이 더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작성한 부동산 명의 변경용 위임장. 거기에는 이미 그 변호사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제 사인만 들어가면 부동산이 김재호 씨 앞으로 넘어가는 그런 서류였어요. 저는 그 위임장 사진을 가장 정성껏 찍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변호사한테서 답이 왔어요. 할머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경찰에 신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견뎌주세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12년 동안 외로움을 견디다가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왜 제가 지금까지도 매일 밤 울고 있는 이유인지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일주일을 더 살아야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어야 했고 그 사람이 끓여주는 죽을 먹는 척 해야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죽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변기에 다 버렸어요. 통화에서 들은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다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김재호 씨는 점점 더 다정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처럼요. 저한테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손을 자주 잡았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길 정말 잘했지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빛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한때 저를 정말로 떨리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녁상을 차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일 박 변호사가 잠깐 들를 거예요. 별일은 아니고 서류 하나만 사인하면 돼요.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위임장이었어요. 부동산 명의 변경용 위임장. 드디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네, 알겠어요.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 오는 그 변호사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혹시 변호사가 오기 전에 모든 일이 들통나면 어쩌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목요일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박 변호사가 와요. 위임장을 가져온대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랬어요. 할머님, 걱정 마세요. 일단 사인하지 마시고 몸이 안 좋다면서 미루세요. 시간만 벌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어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 속 주인공이 70살 넘은 저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박 변호사는 오전 11시에 우리 집에 왔어요. 김재호 씨와 큰아들 민석이도 함께 있었어요. 셋이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렸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여기 몇 군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별것 아니에요. 부부 공동 명의로 정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그게 사실은 단독 명의 변경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가슴에 얹고 그랬어요. 변호사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잠깐만 누워서 쉬다가 사인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문을 닫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안방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시계만 봤어요. 오후에 경찰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거실에서 박 변호사가 김재호 씨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회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사인 받으세요. 김재호 씨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그 여자가 아프다잖아. 거실의 그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리서도 들렸지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안방 문이 살짝 열렸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빼꼼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빨리 끝내고 쉬시는 게 어떨까요? 민석이가 그 목소리는 다정한 척 했지만 마음이 급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약하게 신음하면서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 했어요. 민석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등 뒤로 따끔하게 박혔어요. 그 사람들은 그날 어떻게든 제 사인을 받아내야 했던 거예요. 일정표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 했어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면서 문을 닫고 나갔어요. 한 시간이 더 지났어요. 거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다투는 게 들렸어요. 박 변호사가 오늘 못 받으면 곤란합니다 하고 김재호 씨가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사람이 아프다는데 하고 민석이가 아버지 좀 단호하게 하셔야 해요 하고요. 그 다툼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안방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짧은 종소리에 거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그리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살았다, 살았다. 그저 그 말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신고를 한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우리 집에 왔어요. 김재호 씨가 자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미리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려놓고 있었어요. 옷 몇 벌과 첫 남편 사진, 그리고 손주들 사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그 사람을 깨우고 동행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처음으로 진짜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분노와 당황과 차가움이 섞인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한 짓이지. 당신이 다 망쳐놨지?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한 톨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의 눈에서 그렇게 차가운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갈 때 저는 그제서야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경찰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가여웠어요.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이 마지막 1년을 그렇게 보내야 했다니. 자기 자식들한테 무엇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한 노인을 속이고 한 노인의 평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한 그 마음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이 노부모를 그렇게 부추겼다는 사실도 너무 슬펐어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말기 환자가 맞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변호사가 함께 짜낸 계획대로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노인복지관, 그것조차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아보고 등록한 곳이었어요. 동네에서 혼자 사는 자산가 노인을 미리 조사하고 그 중에서 저를 표적으로 정했던 거지요. 김재호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 아들이 끈질기게 설득했고 자기 사후에 자식들한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결국 동참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람의 두 아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보다 앞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었다는 거였지요. 다행히 다른 분들은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요. 저만 그 사람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구나. 외로움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눈멀게 하는구나.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박 변호사라는 사람의 정체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진짜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사기 전과가 있어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변호사인 척 하면서 김재호 씨 가족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지요. 가짜 변호사, 가짜 가족, 가짜 사랑. 제 결혼 생활 6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였어요. 진짜는 단 하나, 제 외로움뿐이었어요. 그 외로움 하나가 저를 그 모든 가짜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간 거였지요.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줬어요. 혼인은 무효가 되었고, 제가 그 사람한테 넘겼던 통장과 도장도 다 돌려받았어요. 부동산은 다행히 명예 변경 직전에 막아냈고요. 다만 결혼식 비용과 신혼 여행비, 그리고 신혼 초에 함께 산 가구들에 들어간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변호사는 그 정도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은 전 재산을 다 잃은 경우도 많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 사람과 두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길게 하지 않겠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김재호 씨는 결국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워하면서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큰딸 집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살펴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였는데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저는 우리 딸 등을 토닥이면서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다. 다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다. 그날 우리 딸 집 손님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사위가 슬쩍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손녀가 곧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방이 필요해서요. 다른 데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작은 아들 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지만 며느리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아파트가 좁아서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작은 아들 집에서 저는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저랑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그런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한 번은 부엌에서 며느리가 작은 아들한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우리 딸도 시험 기간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잠시 후에 부엌에 들어가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저 물 마시러 왔다 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일주일을 작은 아들 집에서 지내다가 결국 다시 짐을 쌌어요. 자식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자기 살림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 늙은 어미가 갈 곳이 없다는 게 서러웠을 뿐이지요. 저는 결국 다시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그곳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겼다면 지금 저는 정말 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다시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 전과 똑같이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어요.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외로움보다 더 큰 게 가슴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예요. 끝없는 후회. 왜 그때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통장을 그렇게 쉽게 건넸을까? 왜 자식들한테 미리 상의하지 않았을까? 매일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그날들을 생각해요. 노인복지관에서 처음 그 우산 아래 들어갔던 그 순간, 다방에서 그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결혼식에서 두 아들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절했던 그 순간, 신혼여행 바닷가에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매일 밤 저를 울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꺼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외로운 노인이라고 우습게 보고 다정한 척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무기는 친절이에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절절한 약속, 그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얼굴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꿈꾸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외로운 사람은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작은 관심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생일대의 결정을 한순간에 내려버려요. 저처럼요. 만약 누군가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너무 빠르게 결혼을 이야기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과 상의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천천히 살펴보고 절대로 통장과 도장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모든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안 좋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요. 외로움을 견디면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늙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밤도 베개를 적시며 잠들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강해지려고요. 우리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첫 남편이 남겨준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해요. 여든의 인생이라는 게 참 길지요. 그 길에서 저는 너무 늦게 한 가지를 배웠어요. 누군가가 너무 빨리 천국을 약속한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기 전에 한 번 더 멈춰 서야 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인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세요. 여든을 넘긴 이 늙은이가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입니다. 66세,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갈라선 사람이 바로 나, 순자예요.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했어요. 다 늙어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느냐고.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을 한 집에 살면서 마지막 5년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냈다면 그게 같이 산 걸까요?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있었지만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남편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마주 앉는 일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가 없고 밤에 불을 꺼도 잘 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었어요. 언니 한 사람이 그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냐고. 나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니, 나도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 이야기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이혼한 지 1년 후 그 남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제 집 현관 앞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말을 나누지 못했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상관없이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남편, 그냥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내가 26, 그 사람이 28이었어요. 그 시절 흔한 중매였습니다. 어른들이 정해준 자리에서 몇 번 보고 그 해 가을에 식을 올렸어요. 나는 그때 김 씨가 참 듬직해 보였어요. 말수가 적고 약속을 지키고 술을 마셔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 그 시절 여자들이 바랄 수 있는 건 그 정도였어요. 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단단하면 됐던 겁니다. 선을 보던 날 일을 나는 지금도 가끔 떠올립니다. 다방에 마주 앉았는데 김 씨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차만 두 잔 시켜놓고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수줍은 사람이구나.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40년을 살아보니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원래 자기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보던 그날의 침묵이 사실은 평생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신호는 가난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김 씨는 작은 철공소에 다녔고 나는 챗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단칸방 시절을 나는 의외로 그립게 기억합니다. 돈은 없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은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김 씨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내가 연탄불에 국을 데워놨어요. 김 씨는 말은 없어도 그 국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그 빈 그릇이 그 시절의 대화였어요. 그 무렵 나는 김 씨가 말이 없는 게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둘 다 너무 바빴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누우면 그냥 추차 떨어졌어요. 말을 나눌 기운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나는 가끔 김 씨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하고 나는 늙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살까? 돈 걱정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그때는 둘이 마주 앉아서 무슨 말을 할까? 그때는 그게 그냥 막연한 궁금증이었어요. 설마 그 답이 아무 말도 안 한다일 줄은 그때의 나도 몰랐던 거예요. 신혼 때 딱 한 번 내가 김 씨한테 속마음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하고요. 김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랬어요. 그런 걸 왜 물어? 그게 다였어요. 나는 그때 머쓱해서 더는 못 물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게 김 씨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첫 장면이었어요. 마음을 묻는 질문 자체를 그 사람은 불편해했던 거예요. 첫 아들이 태어나고 3년 뒤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네 식구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김 씨가 딱 한 번 나한테 다정하게 군 적이 있어요. 네. 둘째 딸이 밤새 열이 펄펄 끓던 날이었어요. 내가 아이를 들쳐업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김 씨가 말없이 외투를 걸치더니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그러고는 그 밤중에 병원까지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 씨가 그랬어요. 춥지?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춥지 한마디를 40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런 말이 드물었던 거예요. 문제는 김 씨가 자기 속을 한 번도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삼켰습니다. 나는 그게 처음엔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게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몰랐어요. 한 번은 김 씨가 다니던 철공소가 어려워져서 몇 달치 월급이 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김 씨가 말을 안 했거든요. 내가 살림이 빠듯한 걸 이상하게 여겨서 캐물으니까 그제야 좀 밀렸어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서운한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이 사람은 집이 무너져도 나한테 말을 안 하겠구나. 나는 이 사람한테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르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클 때는 그 벽이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자식 키우는 일이 워낙 바빠서 부부 사이의 빈자리를 들여다볼 틈이 없었던 거지요. 운동회, 졸업식, 입학금, 등록금,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을 억지로라도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김 씨가 그래도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자식들 학비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나갔고 월급을 받으면 고스란히 나한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 씨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거기까지가 김 씨가 아는 사랑이었어요. 안아주고 말 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건 김 씨의 사전에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미안했어요.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나 혼자 다 메우려고 애썼던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김 씨는 그래 한마디였어요.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고 했을 때도 김 씨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가 옆에서 펄쩍펄쩍 뛰는데 김 씨는 그저 잘 됐네 하고 말았어요. 나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좀 울었어요.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외로운 일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좋은 일도 혼자 기뻐하고 힘든 일도 혼자 사귀고 나는 결혼을 했는데도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해에는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김 씨는 주말에도 일을 나갔고 나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김 씨는 일터로 가고 나는 시장으로 갔어요. 저녁에 둘 다 녹초가 되어 들어와도 그때는 그래도 할 말이 있었어요. 오늘 얼마 벌었네. 아들 책값이 또 들어가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게 대화의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건 대화였어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던 그 몇 년이 어쩌면 우리 두 사람한테는 제일 나은 시절이었는지도 몰라요. 김 씨가 가끔 시장에 들러서 내 좌판을 봐주고 갔거든요. 무거운 짐을 같이 옮겨주기도 하고
추운 날엔 따뜻한 음료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때는 그 무언의 손길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부부였지 싶어요. 같이 등에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두 사람이 그래도 한 팀이었어요. 문제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면서 그 끈이 하나씩 끊어졌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딸이 직장 따라 멀리 가고 어느 날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때 옆에 김 씨가 있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라는 끈이 사라지고 나니까 두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었어요. 등록금 이야기도 끝났고 운동회도 졸업식도 다 끝났어요. 남은 건 두 사람뿐인데 두 사람은 서로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작 둘만 남으니까 낯선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이 낯설다는 게. 그 무렵 내가 김 씨한테 몇 번 다가가 본 적이 있어요. 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동네 뒷산에라도 올라가 보자고. 김 씨는 그때마다 귀찮아 한마디로 잘랐어요.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붙여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지쳤어요. 다가가서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엔 다가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꾸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리면 결국 손을 내리게 되잖아요. 결정적인 다툼은 내가 예순한 살 되던 해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나는 한 달 가까이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때 거동을 거의 못 하셨어요. 내가 곁에서 끼니를 떠먹이고 몸을 닦이고 밤에는 옆에 누워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나도 그때 예순이 넘은 나이였어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거였지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점점 나빠지시는 걸 매일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 한 달 동안 김 씨는 전화 한 번을 안 했어요. 밥은 어떻게 먹는지, 어머니는 좀 어떠신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한 달 동안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김 씨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 화면은 늘 비어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별말은 아니고 그냥 밥은 챙겨 먹어요? 하고 물었지요. 김 씨는 하고는 할 말 없으면 끊으라는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그 침묵을 듣다가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 한 달 사이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을 잡고 너는 시집을 잘 간 거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차마 사실대로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딸이 불행하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잘 살아요. 엄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내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니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숨겨온 걸 어머니는 딸 얼굴만 보고 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내 등을 쓸어주면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평생 참는 게 효도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다. 네 인생도 네 거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마음에 묻어두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내 안에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큰 결정을 내릴 때 그 어머니의 말이 나를 받쳐줬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에 딸한테 그 한마디를 남겨주려고 그렇게 물으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집에 돌아온 날, 김 씨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왔어? 한마디만 했어요.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 달을 친정에서 어머니 병간호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왔는데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는데 김 씨는 고개도 안 돌렸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현관에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신발도 못 벗고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인데 그 집이 낯설었어요. 나를 기다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 나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예 안 돌아왔어도 이 사람은 며칠은 몰랐겠구나.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테니까. 그 생각이 들자 한 달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사람으로 보이긴 해요. 내가 한 달을 집을 비웠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떤지 한 번을 안 물어봐요? 김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유난 떨지 마. 그 세 글자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유난. 40년을 참고 산 사람한테, 어머니 병간호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난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부엌에 혼자 앉아서 오래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울었어요. 안방에서 김 씨가 들을까 봐. 그런데 우는 와중에 내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우는 것조차 소리를 죽여야 하는구나. 이 집에는 내 슬픔을 둘 자리도 없구나. 나는 그날 이후로 김 씨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처음엔 며칠만 그러려고 했어요. 화가 풀리면 다시 말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김 씨도 똑같았어요.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처음 며칠은 나도 김 씨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미안하다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밥 먹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말을 섞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 씨는 그 한마디를 안 했어요. 어쩌면 김 씨도 내가 먼저 풀어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두 사람 다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서로 기다리기만 하는 사이에 시간이 자꾸 흘렀어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반년이 됐어요. 반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화는 이미 식었어요. 그런데도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오래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하고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그 입 모양을, 그 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로 자존심을 부리는 사이에 침묵이 집처럼 단단해졌어요. 나중엔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거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입을 떼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듣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5년 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집에서 어떻게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5년이라는 시간을 말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싸움은 그래도 서로를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 5년을 마치 하숙집에 사는 것 같았다고 생각해요. 같은 공간을 쓰지만 서로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밥은 차렸습니다. 김씨 밥상도 꼬박꼬박 차렸어요. 그런데 같이 앉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차려놓고 방에 들어가면 김씨가 나와서 혼자 먹었어요. 밥을 차리는 일도 처음엔 나한테 분풀이 같은 거였어요. 내가 안 차려주나 봐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어요. 꼬박꼬박 차려놓고 봐라, 나는 내 도리를 다 하고 있다. 그런 마음. 그런데 그것도 일이 연하다 보니까 분풀이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고 그냥 습관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빈방에 그릇을 놓아두는 것 같았어요. 빨래도 했습니다. 김씨 옷도 똑같이 빨아서 개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걸 건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방문 앞에 놓아두면 김씨가 가져갔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랑 사는 것 같았어요. 김씨가 입던 옷을 개다 보면 나는 가끔 멍해졌어요. 이 사람 옷을 40년째 개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하고 마주 앉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두 사람한테는 그냥 옷장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여름이 가면 내가 김씨의 겨울옷을 꺼내놓고 겨울이 가면 다시 여름옷을 꺼내놓고 40년을 같이 살면서 계절이 바뀔 때 날이 추워졌네. 한마디 나눌 사이가 못 됐어요. 나는 그게 가끔 사무치게 서러웠어요. 같이 사계절을 40번이나 보냈는데 그 사계절에 대해 나눈 말이 없다는 게요. 봄꽃이 펴도 같이 보러 가자는 말이 없고 첫눈이 와도 창밖을 같이 보는 일이 없었어요. 자연은 계속 바뀌는데 그 집안의 풍경만 늘 똑같았어요.
집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는 동선이 따로 있었어요. 내가 부엌에 있으면 김 씨는 안방에 있고, 김 씨가 거실에 나오면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앞에서 어쩌다 마주치면 둘 다 눈을 피했어요. 한 집에 살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방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됐을까요? 이웃들은 그 사정을 몰랐어요. 밖에서 보기엔 우리는 그냥 조용한 노부부였어요. 같이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은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게 그저 무뚝뚝한 영감 탓이려니 했어요. 나는 그게 또 힘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5년째 말을 안 해요.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 5년을 속으로만 알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속으로는 무너지면서요. 그 이중 생활이 사람을 제일 지치게 했어요. 가끔은 나도 먼저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어요. 김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등 뒤에 서서 여보 하고 불러볼까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입을 떼려고 하면 목이 막혔어요. 만약에 김 씨가 또 유난 떨지 마 하면 어쩌나. 그 생각이 내 발목을 잡았어요. 한 번 더 거절당하면 그때는 정말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보 한마디를 끝내 못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자식들이 오면 두 사람은 갑자기 말을 하는 척을 해야 했어요. 아들 며느리 앞에서 여보, 이것 좀 하고 그 어색한 연기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가면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낙차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 연기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자식들 앞에서 여보 하고 부를 때 그 짧은 순간만큼은 나도 정상적인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절에 여보, 전 좀 붙여줘요 하고 말을 걸 때 나는 그 말을 자식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신한테 들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그런데 자식들 차가 떠나고 나면 그 여보라는 말도 같이 떠나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다시 남이 됐어요. 설날 떡국을 끓이던 어느 해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자식들이 다 모여서 거실이 북적북적했는데 내가 부엌에서 떡국을 푸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이 떡국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끓이고 있나?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면 김씨 몫의 떡국은? 그건 누구를 위한 거지? 나는 김씨 그릇에 떡국을 푸면서 이 사람하고 나는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데도 남이구나 하는 생각에 잠깐 멍해졌어요. 떡국이 식는 줄도 모르고요. 두 사람 사이엔 말 대신 쪽지가 오간 적도 있어요. 꼭 전해야 할 일이 있으면요. 관리비 냈다. 아들이 다녀갔다. 병원 예약이 언제다. 식탁 위에 쪽지를 놓아두면 상대가 보고 또 답을 쪽지로 남겼어요.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식탁을 쓰면서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나는 그 쪽지들을 한동안 버리지 못하고 모아뒀어요.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게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유일한 대화의 흔적이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생일도 그냥 지나갔어요. 내 생일에 김 씨는 아무 말이 없었고, 김 씨 생일에 나도 미역국을 끓이지 않았어요. 처음 그렇게 생일을 그냥 넘긴 날, 나는 좀 슬펐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는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무뎌진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게 그렇게 무뎌져요. 아픈 게 계속되면 나중엔 아픈 줄도 모르게 돼요. 나는 그 무뎌짐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였다고 생각해요.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 번은 내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며칠을 앓아누운 적이 있어요. 열이 펄펄 끓는데 김 씨한테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방에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김 씨는 내가 며칠째 부엌에 안 나오는 걸 봤을 텐데도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앓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바로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웠어요. 그 며칠 동안 나는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김 씨가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부엌은 조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며칠 동안 김 씨는 라면만 끓여 먹었더라고요. 싱크대에 라면 봉지가 쌓여 있는 걸 내가 일어나서야 봤어요. 그 봉지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며칠 앓는 사이에 이 사람도 자기 나름으로 어려웠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방문 한 번을 안 두드린 그 마음이 다시 미워지기도 하고 두 감정이 같이 있었어요. 집안일 중에서도 김 씨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시간을 맞추는 일이 제일 신경 쓰였어요. 김 씨가 아침에 화장실 쓰는 시간이 보통 7시쯤이었거든요. 나는 그 시간을 피해서 6시 반에 일어나거나 8시까지 미뤘어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씨가 거실에 있을 때는 나는 작은 방에서 라디오 소리를 죽이고 들었어요.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동선을 짜며 살아야 한다는 게 어떨 때는 우습기까지 했어요. 차라리 따로 살면 이런 신경은 안 쓸 텐데. 그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아요. 가끔 누가 집에 방문할 일이 생기면 그날은 또 다른 일이 시작됐어요. 보험 아주머니라든가 동네 통장님이라든가 그 짧은 시간만큼은 두 사람이 다시 말을 하는 척을 해야 했거든요. 손님이 가고 나면 그 흉내낸 말투의 여운이 한참을 갔어요. 방금 전까지 여보, 차 좀 하던 사람이 다시 입을 닫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무슨 연극을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 연극이 어느 순간부터는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 연극을 계속하고 있나. 그렇게 며칠을 앓고 일어난 날 나는 거울을 봤어요. 충숙해진 내 얼굴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것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고 같이 웃을 사람도 없고 그냥 아침이 오면 밥을 차리고 밤이 오면 불을 끄고 나는 그 거울 앞에서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끝난 것처럼 살고 있는 게요. 명절날 저녁, 자식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또 그 침묵으로 돌아가는구나. 몇 시간 전까지 여보 소리가 오가던 집이 다시 무덤처럼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자식들 보는 건 좋은데 그 뒤에 찾아오는 적막이 무서워서 차라리 처음부터 조용한 게 낫지. 잠깐 시끌벅적했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게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한 번은 내가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깬 적이 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는 김 씨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깨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거실에 나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 새벽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집에서 쓰러져도 저 사람은 아침에야 알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든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 새벽 이후로 나는 한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누우면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내가 자다가 잘못되면 저 사람은 모르겠지. 아침에 밥상을 차리러 부엌에 안 나오면 그제야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사람이 늙으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아픈 것보다 아픈 걸 아무도 모르는 거. 나는 그때 결심 비슷한 걸 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남은 인생을 이 침묵 속에서 끝내고 싶지 않다. 그래도 바로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나한테는 너무 큰일이었어요. 우리 세대 사람들한테 이혼은 흉이고 실패였으니까요. 나는 몇 달을 더 망설였어요. 자식들 얼굴이 밟히고 남들 눈이 무섭고 이 나이에 혼자 될 일이 막막하고 그런데 망설이는 그 몇 달 동안에도 집안의 침묵은 한결같았어요. 김 씨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있었고 나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 변하지 않는 풍경이 결국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굳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데 머리가 온통 하얗게 센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침묵 속에서 10년을 더 살면 76이 되는구나. 20년을 더 살면 86이 되고, 그렇게 침묵 속에서 늙어가는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인가? 나는 거울 속에 내 자신한테 물었어요. 너는 정말 그렇게 살다 가고 싶으냐고.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종이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써봤어요. 서예 연습지에다가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어졌어요. 그런데 그 두 글자를 써놓고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무섭기만 하던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겠다. 40년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남은 10년, 20년을 새로 시작하는 거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보다가 곱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응은 둘로 갈렸어요.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미안하다고, 진작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공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서로 말을 안 한다는 걸. 자식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이지요. 딸이 그날 나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 편이야. 엄마 인생이잖아. 나는 그 말에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내 편을 들어준 것 같았어요. 아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참고 살던 대로 사세요. 아들은 그게 나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 말이 평생 들어온 그 말과 똑같이 들렸어요. 유난 떨지 마. 참아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아들하고는 그 일로 한동안 사이가 멀어졌어요. 아들은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고, 나는 아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 느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그랬어요. 엄마가 이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막혔어요. 아들 눈에는 아버지만 불쌍했던 거예요. 40년을 침묵 속에서 산 엄마는 아들 눈에 안 보였던 거지요. 그게 나를 제일 서럽게 했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어요.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내 귀에 들어오게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이혼하시면 우리가 두 분을 따로 챙겨야 하잖아. 명절도 두 번 가야 하고. 내 40년이 며느리한테는 명절에 한 번 더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듣고 나는 며칠을 알았어요. 화가 났다기보다 허무했어요. 내가 평생을 바친 가정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그런데 나는 그 허무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굳혔어요. 어차피 다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데 나라고 내 입장을 생각하면 안 될 게 뭔가. 다들 나한테 참으라고 하는데 정작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 생각이 나를 마지막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래도 나는 밀고 나갔습니다. 66살에 머리가 하얗게 센 내가 법원에 서류를 냈어요. 김 씨는 끝까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도 그래 한마디가 다였어요. 나는 그 그래 한마디가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붙잡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미련이 없었던 건지. 40년을 같이 살고도 그 사람의 마음 한 줄을 못 읽었어요. 그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날,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잠깐 같이 섰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이 안 나왔던 거예요. 김 씨가 먼저 돌아서서 갔고 나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서 있었어요. 40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큰 소리 한 번 없이, 눈물 한 방울 없이, 그 조용한 끝이 나한테는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재산은 절반씩 나눴어요. 나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한 돈의 절반을 받아서 작은 빌라로 옮겼습니다. 방 두 개짜리, 볕이 잘 드는 2층 집이었어요. 이사하던 날 나는 짐을 싸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 살림인데
정작 내 것이라고 챙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릇이며 가구며 다 두 사람의 것이었지 나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챙긴 건 옷가지 몇 개, 사진 몇 장, 친정 어머니가 주신 반꼬리 하나, 그게 다였어요. 짐을 트럭에 싣고 빌라로 가는 길에 나는 차창 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40년이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벼웠어요.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솔직히 나도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생각만 해도 막막했던 거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내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집안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외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전 그 집의 침묵은 가슴을 짓눌렀는데 이 집의 조용함은 그냥 평화로웠습니다. 같은 조용함인데 완전히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전 집의 조용함은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조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침묵이 자꾸 왜 우리는 말을 안 하지 하고 나를 찔렀어요. 그런데 빌라의 조용함은 그냥 혼자 있어서 조용한 거였어요. 찌르는 게 없었어요. 누가 옆에 있는데 외면당하는 것보다 아예 혼자인 게 덜 외롭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집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누가 못 부르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부를 수가 없는 공기였던 거예요. 처음 노래를 흥얼거린 날 나는 내 목소리에 내가 놀랐어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생겼었나 싶었어요. 40년 동안 집에서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를 끝까지 불렀어요. 가사가 군데군데 기억이 안 나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다 부르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 간단한 걸 40년이나 못하고 살았다는 게 서러워서요.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글 서예를 배우고 또래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나한테는 큰 용기였어요. 평생을 집과 시장만 오가며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식 다 키우고 이제야 자기 시간이 생긴 사람들. 나는 거기서 인숙이라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둘이 서예 끝나고 같이 칼국수를 먹으러 다녔어요. 내가 그랬어요. 언니, 나는 67에 처음으로 친구라는 걸 사귀어 봤어.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다 짠하더라고요. 인숙이라는 그 친구도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자식을 키운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처음엔 서예 이야기만 하다가 점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은 게 그 인숙이한테였어요. 40년의 침묵을 칼국수 그릇 앞에서 다 쏟아냈어요. 인숙이는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순자야, 너 참 오래 견뎠다. 이제는 너 좋을 대로 살아. 나는 그 말에 식당에서 또 울었어요. 누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나는 그 무렵 혼자 사는데 필요한 작은 기술들을 하나씩 익혔어요. 형광등을 가는 법, 변기물이 안 내려갈 때 손 보는 법, 김장을 혼자 조금만 담그는 법. 40년을 살림만 했는데도 정작 집을 책임지는 일은 김씨 몫이라고 여겨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하나씩 내 손으로 해보면서 나는 묘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멀쩡히 사라지는 사람이구나. 그 발견이 나한테는 늦게 받은 선물 같았어요. 서예를 배우면서 나는 내 이름 석자를 정성껏 쓰는 법을 익혔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르신, 글씨에 사람이 보여요. 하고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4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어요. 순자라는 이름 석자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서예지 위에 내 이름을 쓰면서 나는 비로소 내 이름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쓴 서예 작품 중에 복지관 전시회에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날 딸을 데리고 가서 그 작품을 보여줬어요. 벽에 내 이름이 적힌 작품이 걸려 있는 걸 한참을 바라봤어요.
딸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내가 그랬어요. 엄마 이름이 이렇게 어디 걸려본 게 평생 처음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자기 이름이 세상에 한 번 걸리는 그 일이 70평생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그게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 나는 가끔 외롭기도 했어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혼자 사는 게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어두워지고 나서 빈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외로움하고 예전 그 집의 외로움을 구별할 줄 알게 됐어요. 예전의 외로움은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이었고, 지금의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앞에 것은 사람을 갉아먹는데 뒤에 것은 견딜만 했어요. 나는 그 차이를 직접 두 가지를 다 살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딸이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 같다고 느꼈어요. 딸은 올 때마다 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봤어요. 얼굴빛이 밝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늘었어요. 한 번은 딸이 그랬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 나도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진첩을 뒤져봐도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아들하고도 그 1년 사이에 조금씩 사이가 풀렸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달라진 걸 봤거든요. 한 번은 아들이 내 빌라에 와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콧노래를 부르는 엄마를 봤어요. 아들이 가만히 보다가 그랬어요. 엄마, 그 집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나아 보여요. 나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아들이 드디어 엄마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가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내가 67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빌라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누군지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김 씨였습니다. 김 씨가 내가 사는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아마 아들한테 물었겠지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김 씨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더 놀랐어요. 김 씨가 울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단단하던 사람이, 이른이 다 된 노인이 빌라 현관 앞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40년을 살면서 김 씨가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친정 부모상을 당했을 때도 김 씨는 눈물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김 씨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빌라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나는 무슨 일이 났나,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김 씨가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곧 말씀드릴게요. 나는 김 씨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빌라 근처 작은 공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았어요. 40년을 산 부부가 이혼하고 1년 만에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거예요. 내가 왜 집에 안 들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래요. 그 빌라는 내가 1년 동안 어렵게 만든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고 내 이름을 쓰고 친구를 들이던 곳. 거기에 김 씨를 들이면 그 공간이 다시 예전처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김 씨를 밖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만든 세계를 지키려고요. 한참을 김 씨는 말을 못했어요. 나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다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혼자 못 살겠어. I bleed.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1년 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 1년 사이에 내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김 씨의 그 말이 나를 흔들지 못했어요. 나는 그저 김 씨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김 씨가 더듬더듬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혼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다고. 밥을 어떻게 짓는지,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40년 동안 내가 다 해줬던 거라 자기는 하나도 몰랐다고 했어요. 김 씨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며칠씩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는 날이 있더랍니다. 텔레비전을 켜놓는 건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였대요.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에 든 게 다 상해 있더래요. 내가 있을 땐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김 씨는 그제야 알았답니다. 자기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았던 게 사실은 다 내 덕분이었다는 걸. 김 씨가 그 벤치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명절에 자식들이 자기 집에 왔다 갔는데 집이 너무 땜하더래요. 아이들이 아버지 이렇게 사세요? 하고 걱정을 하는데 김 씨는 할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서 김 씨는 그 빈집에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내 생각을 했대요. 순자가 이 집에서 이런 미탄 기분을 40년이나 느꼈겠구나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적어도 김 씨가 처음으로 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본 거니까요. 처음엔 나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40년을 산 사람이잖아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던 거지요. 나도 사람이니까요. 한때는 저 사람의 국그릇을 데워주던 사람이었고 저 사람 등에 업혀 병원에 가던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 세월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 씨의 다음 말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어요. 김 씨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너도 혼자 외롭잖아. 우리 나이에 따로 사는 거 자식들 보기에도 안 좋고.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김 씨는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순자라는 사람이 그리워서 온 게 아니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약 챙겨주던 그 손이 필요해서 온 거였습니다. 1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김 씨한테 나는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집안일을 해주는 누군가였던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흔들리던 게 딱 멈췄어요. 김 씨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네가 보고 싶었다는 말도 안 했어요. 김 씨가 한 말은 들어와라였어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내가 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더 또렷하게 봤어요. 김 씨가 말한 그 이유들 중에 순자가 없었어요. 너도 외롭잖아. 자식들 보기 안 좋잖아. 나는 불편하잖아. 전부 다 내가 돌아와야 할 이유였는데 정작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40년을 같이 살고 1년을 떨어져 있었는데도 김 씨한테는 그 말이 없었어요. 나는 그 빈자리를 똑똑히 봤습니다. 나는 김 씨한테 물었어요. 당신, 내가 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내가 해주던 게 아쉬운 거예요? 김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는 거 처음 봐요. 40년 만에 처음. 그런데 그 눈물이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아닌 것 같네요. 당신은 지금 외로운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그 둘은 달라요.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못했던 말을 그날 다 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하고 돌아온 날, 유난 떨지 말라던 그 말.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혼자 거실에 나와 앉아 있던 그 새벽들. 명절마다 자식들 앞에서 하던 그 어색한 연기. 그 모든 걸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어요. 나는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 회사 월급이 밀렸을 때도 나한테 말 안 했지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당신한테 나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당신은 평생 나를 옆에 뒀지만 한 번도 나를 들인 적이 없어요. 마음 안으로요. 나는 40년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어요. 처음으로 내 말을 피하지 않고 들었어요. 김 씨는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그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김 씨는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미안해 해야 하는지를. 그냥 내가 화가 났으니까 화를 풀어주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나는 김 씨가 그날 한 가지는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그 눈물이요. 김 씨가 흘린 눈물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눈물의 뜻을 김 씨 자신도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1년이 지나서야 어렴풋이 느꼈고,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냥 눈물로 나온 거지요. 나는 그 눈물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안쓰러운 것과 다시 사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두 사람은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시 합치지는 못해요. 그건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혼자 사는 법을 못 배웠다면 그건 배워야 해요. 이른 애라도. 나한테 다시 기대는 걸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대신 자식들 일로 만나야 할 때는 남처럼 굴지 맙시다. 손주 돌잔치에서, 졸업식에서 서로 안부 정도는 물읍시다. 그 정도는 40년 산 사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미운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어요. 측은했어요. 그런데 그 측은함이 다시 합칠 이유는 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평생 못한 말을 다 했는데 그렇다고 속이 다 풀린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날 저녁에 빌라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틀고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한 말들을 20년 전에만 했어도 어땠을까? 그런데 곧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전에 나는 그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1년이 필요했던 거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지요? 김 씨는 그 후로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 말로는 요리 학원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노인이 젊은 사람들 틈에서 칼질을 배우고 계란말이를 부쳤대요. 아들이 그러는데 김 씨가 처음 학원에 갔을 때는 많이 서툴렀대요. 손도 느리고 자꾸 음식을 태우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영감님 혼자 진땀을 뺐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그걸 그만두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나갔대요.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 70이 다 되어서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도 늦었지만 자기 인생을 배우기 시작한 거네. 아들이 그러는데 김 씨가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미역국을 끓여줬대요. 아들 생일에요. 간이 좀 안 맞았지만 그래도 김 씨가 직접 끓인 거였어요. 아들은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마음이 이상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70이 다 되어서 서툰 손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제야 엄마가 왜 그 집을 나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미역국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미역국을 끓이면서 그러시더라. 네 엄마가 이런 걸 40년을 했구나 하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한참 봤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은 말을 헤어지고 나서야 그것도 아들 입을 건너서 들은 거예요. 나는 그게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늦게라도 김 씨가 그걸 알게 된 게요.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아는 게 나으니까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걸. 40년 전에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두 사람은 그 뒤로 내가 말한 딱 그만큼의 사이로 지냈어요. 손주 돌잔치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명절에 자식들 집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시 부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보다는 조금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됐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 두 사람한테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한 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재밌는 건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니까 오히려 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손주 돌잔치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면 김 씨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기도 했어요.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복지관은 잘 다니냐고. 40년을 한 집에 살면서 못하던 안부를 남이 되고 나서야 묻더라고요. 나는 그게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우리는 왜 같이 살 때는 그 쉬운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내가 70이 넘어서 친한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니,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이제는. 그런데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야. 내가 그 1년 동안 배운 게 있거든. 나도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아버려서 이제는 못 잊어.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하잖아요. 참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그냥 끝까지 참는 게 맞나? 아니면 늦었더라도 한 번은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게 맞나? 내가 살아보고 느낀 건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끝까지 같이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처럼 갈라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내가 했느냐는 거예요. 남들 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남편 끼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66에 한 그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욕도 먹었고, 아들하고 한동안 서먹했고, 며느리 입길에도 올랐어요. 그런데 나는 그 1년 동안, 40년 동안 못 해본 걸 했어요. 아침에 노래를 부르고, 내 이름으로 서예를 쓰고, 가슴이 답답할 때 부를 사람이 없어도 무섭지 않은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김 씨도 늦게나마 배웠어요. 이른에 계란말이를 부치면서 김 씨는 아마 처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해온 게 어떤 일이었는지. 그 작고 반복되는 일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말을 섞지 못한 채 지내고 계신가요? 그게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침묵이 지켜야 할 자존심인지, 아니면 누군가 먼저 입을 떼기만 기다리는 그냥 외로움인지. 먼저 말을 거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서는 것도 꼭 실패는 아니에요. 나는 40년 만에 내 목소리를 찾았고, 김 씨는 이른에 자기 손으로 밥을 짓는 법을 배웠어요. 두 사람 다 늦었지만 자기 인생을 한 조각씩 되찾은 거예요. 나는 가끔 내 자신이 부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걸 왜 40년이나 미뤘을까? 왜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일을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룰까? 자식 키우고 나서 돈 좀 모으고 나서 남편 은퇴하고 나서 그 나서가 끝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백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이 늙은이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미루지 마세요. 화해할 거면 오늘 미루지 말고 떠날 거면 그것도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시간을 침묵으로 채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눌러서 보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마음에 남을 거예요. 분명히 보시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